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자, 이번에는 심층 진단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무래도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 또는 변수가 되겠죠. 자,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장 전망이 참 어렵다. 전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잘 모르겠다. 안개 속이다. 전문가들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몸을 사리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 자, 올해 부동산 시장 물론 변수가 좀 많죠, 사실은. 네. 내부적인, 그러니까 시장 내적인 어떤 변수, 또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 어떤 것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장을 보면서 저도 이제 질문을 얼른 신 교수님도 비슷한 입장이신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아까 안개 속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도 벌써 1, 2, 3 대책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대책을 전후해서 올해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많고 이게 결국은 대내외적인 그런 불확실성 요인이 많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자꾸 긍정해서 부정적 전망이 늘어나요. 최근에 한국감정원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산년이나 근산년보다도 더 이제 비관으로 보는 비관론이 더 우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계 제로예요. 그다음에 예측 불허 이런 시장이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을 좀 꼭 아마 우리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는 변수를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주된 거는 세 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금리 인상 리스크죠. 저도 오늘 대출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금리가 약간 올라요. 그리고 개인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미 슬금슬금 오르고 많이 있고요. 올랐죠. 네, 이게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택시장에는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또 이 활성화해서 규제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한 데다가 실제로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DTI도 강화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DSR도 도입을 하겠대요. DSR.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해당되는 물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카드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전부 다 갚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사실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지를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모두 DTI는 강화를 한답니다. 그러나 이게 LTV는 비교적 느슨하게 풀어주고 있고요. DTI도 주택담보와 관련해서 강화하지는 않고 가계대출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죠. 부동산 대책으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지금 이제 공급이 또 과잉될 것이다. 예컨대 올해만 해도 37만 가구 정도의 예를 들면 아파트, 그다음에 비아파트는 5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입주할 것이다. 다 포함하면 이런 얘기니까 이 세 가지가 올해 주택시장을 이제 향방을 가름하는 주된 변수가 될 거. 한마디로 악재죠. 악재니까 자꾸 이제 전문가 또 연구기관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여기다가 이제 최순실 사태 또 트럼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변수도 있죠. 그렇죠. 정치적인 변수가 합해져서 이렇게 보는데, 다만 금리가 오르더라도 저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 통화의 기조는 완화적인 유지하겠다. 경기 부양적인 정책은 폐기했다. 다행히 이제 그렇게 호흡을 좀 맞추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를 좀 많이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 위주로 좀 전환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실수요 자체는 투기 수요는 좀 빠지더라도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급이 과잉이 되더라도 이게 내년 정도까지만 이어지고 이후에 아파트만 놓고 보면 공급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 2018년까지는 여전히 이제 좀 공급이 좀 많은. 왜냐하면 2015, 16년도가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만 해도 거의 100만 가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한 77만 호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만 호 미만이었는데 2년 동안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그런데 입주 폭탄 자체도 사실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우리가 IMF 직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량이 줄었다가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가 나중에 입주 폭탄이 터졌거든요.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한 2% 빠졌어요, 집값이. 200만 원 이후에 집값 빠진 거는 거의 없는 3개년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진 영향도 있지만은 그때는 신용카드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겹치면서 이제 2%까지 빠져서 전국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 DTI나 DSR 같은 그 가계대출 규제가 좀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많은데, 그 강화되는 게 저는 올해 강화 못할 것 같아요. 금리는 올릴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딜레버리징을 제일 잘한 나라입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에 뭐 금리 올리고 저 포클로징에 대해서 압류하고 이렇게 했는데 2년 만에 50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왔고 한 4년 5년 만에 700만 명이 길거리에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선진국들이 야 저게 가계부채 잘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우리로 따지면 한 200만 명이 길거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다. 그리고 대출의 대부분이 서민 경제형입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들도 한 절반 가까이, 그리고 가계대출의 일반대출, 주담대출로 나눌 때 일반대출은 대부분이 서민형 대출이에요. 이분들한테 어떤 안전책 없이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그렇죠. 생계형. 예. 그래서 그거 좀 봐야 된다. 그 가계대출은 의외로 좀 조이기가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기를 부양해야 판에 서민 경제를 죽이고 내수를 더 죽이는 정책은 힘들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로 하나 볼 거는 올해부터는 지방의 구조조정이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거제도 조선산업이 있었고 해운업이 벌써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다면 그 충격은 지방에 아주 크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뭐 멀게 디트로이트라든가 피츠버그, 더 한 100년 정도로 보면 맨체스터, 글래스고 이런 데를 보면은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줍니다. 수십 년에 걸려서. 우리도 그런 초입이 아니냐. 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지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부산에 강의를 좀 다녀왔었어요. 이제 캔코라든지 중공공이 하는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이 그대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비슷한 말을 했는데, 보니까 아직은 여파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부산도 벌써 안 좋아요. 거제와 부산이 인접해 있는 데다가 제 해운 조선업의 직격함을 맞는 도시가 바로 이제 지금은 거제로 인식을 하지만 결국 부산으로의 파급 효과는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방 대도시에 온다면 그렇죠. 부동산 전체시.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아까 조금 좀 보충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공급에 대한 우려는 좀 지나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신주택 보급률 비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차장님? 그걸 보니까 서울이 96, 그 다음에 이제 96 정도 되고 수도권이 약 98.6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100을 입으면 약간 넘는 수치에 불과하고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5%가 적정한 우리가 주택 보급률로 이렇게 본다면 아직은 전국적으로도 과공급을 우려한 단계는 아니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퍼가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여유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공급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보면 뭐 용인이나 평택, 뭐 화성, 남양주, 김포, 파주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앞서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도 몇 가 77만 가구 말씀하셨고, 또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까지 포함해도 이 모든 이 주택 보급률 지표로 보면 조금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가공급의 여파가 나타나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주택보급이나 숫자를 믿지는 않는데, 그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외 비교도 못하는 지표예요. 그 뭐 미국에는 주택보급률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또 분자 뭐 조작해가지고 110까지 가니까 일부러 100까지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가 한 소득이 4만 불 간다 그러면은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적어도 지금보다 집이 한 20% 이상은 더 지어야 됩니다. 지금 1,800만 채 또는 뭐 1,500만 채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택보급률 계산하면서 주택 수도 바꿔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천 명당 주택 수 지표. 네, 그렇게 본다면은 한 20% 이상을 추가로 지어야 돼요. 적어도 2,300만 채를 추가로 더 지어야지 안정적이다. 다만 그것들이 앞으로 중장기간에 걸쳐서 공급되는 거고, 지금 봐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한 3, 40만 채를 매년 지어야 되는데
IMF 때나 아니면 금융위기 때 훅 떨어졌다가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확 채웁니다. 채우고 나서 또 조정을 받아요.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곡선인데 그 곡선에서 지금 나타나는 단기적 조정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한 2, 3년 지나면 또 뭐 대형 평형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지금 저기 과거에 15년을 봤더니 약 27만 가구예요, 아파트 기준으로.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은 매년 33만 가구가 공급되면 적정량이다? 39만. 예. 그다음에 주사년이 33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말씀하신 대로 3, 40만 가구가 공급이 될 때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보아도 우리가 380으로 나와요, 가구가. 근데 이제 일본이 한 450대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교수님 말씀이 아까 한 20%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 근거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요약하면 아직은 우리 중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도 좀 꾸준히 수요가 우리는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구 분할이 계속 1인 가구가 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또 교체 주택 그러니까 오래된 낡은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이런 수요도 있고 그 와중에 너무 중소형 위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대형에 대한 공급이 좀 부족해서 여기 수요도 살아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과잉에 대한 효과가 뭐 마이너스 1%, 2%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은 당하는 지역별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 인구 2만 도시가 새로 생겨난다라든가 뭐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구의 1, 20%가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이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되고 이런 지역들은 한 1, 20% 이상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어떤 지역은 분당만 한 게 공급돼요. 분당이 뭐 한 10만 가구쯤 됐거든요. 분당이 공급됐을 때 성남시 집값이 한 30, 40%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나중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역적으로는 공급 과잉에 의한 충격이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좀 해소된다. 그것도 양극화로 해소됩니다. 대도시는 제자리를 회복하는데 중소도시는 그게 제자리 회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잘못하면 회복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소도시도 그렇고 일본을 보니까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일본도 도시에 우리도 비슷한데 지금 지방의 50% 정도는 인구와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게 아까 산업구조조정 말씀했던 거제 같은 데가 대표적인 사례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거의 80%는 20년 동안 그래서 이름이 소멸로 나와요. 우리도 인구나 소득이 감소하는 중소도시에 대한 이런 투자 이런 부분은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찍떡찍떡